자, 오늘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어떻게 상상조차 힘든 재앙에 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28m.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도쿄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수치거든요. 네, 바로 이 28m가요. 난카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터졌을 때 도쿄의 일부 섬들을 덮칠 수 있는 쓰나미의 최대 높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불과 14분 만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요. 도쿄의 방어체계는 지진이 덮치기도 전에, 아니 지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경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10초의 경고. 이게 바로 일본의 긴급 지진 속보, 우리가 흔히 EW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도시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속 13,000km가 넘는 속도로 뭔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경고를 하죠? 이것이 바로 EEW 시스템이 풀어낸 정말 대단한 과학적 숙제였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지진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다른 파동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피파라는 녀석이 있어요. 전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속도는 엄청 빠른데 다행히 파괴력은 약하죠. 그 뒤를 따라서 진짜 파괴자 S파가 옵니다. 속도는 피파보다 느리지만 훨씬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흔들어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 W 시스템은 먼저 도착한 피파를 딱 감지해서 진짜 위험한 S파가 오기 전에 경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십 초. 이 시간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되는 겁니다. 신칸센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에 서고 가스밸브가 잠기는 바로 그 시간 말이죠.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딱딱 진행됩니다. 첫째, 감지. 일본 전역에 진짜 촘촘하게 깔린 1000개가 넘는 지진계가 피파를 즉시 포착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측 단계로 넘어가죠. 중앙 컴퓨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진원지가 어딘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역별로 얼마나 흔들릴지를 싹 다 계산해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 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S파가 도착하기 바로 그 직전,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전국에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시스템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7년에 처음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는요, 지진의 진원지는 무조건 한 곳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죠. 이건 그냥 지진이 아니었어요. 여러 단층이 동시에 아주 복잡하게 무너지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실제 규모 9.0짜리 괴물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서 2016년에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과거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진원지는 하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했던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주 똑똑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요. 첫 번째가 IPF 방식인데 이건 마치 여러 조각난 단서들을 모아서 범인을 찾는 탐정 같아요. 여러 지진이 동시에 터져도 진짜 진원지가 어딘지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PLUM 방식. 이건 더 직관적이에요. 저쪽 동네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보고 그럼 바로 옆 우리 동네도 곧 이만큼 흔들리겠구나 하고 직접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인을 추적하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훨씬 좋아졌죠.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동일본 대지진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지진이 와도 쉽게 속지 않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초기의 경보 시스템을 봤다면요. 이제는 경보가 울린 후 실제로 도쿄를 지키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방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거대한 수문들이 바로 도시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쓰나미나 해일이 밀려올 때 도쿄의 저지대를 보호하는 최전방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첨단 공학 기술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지진 자체에 버티도록 기둥이랑 제방은 더 튼튼하게 보강했고요.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모든 틈을 완벽하게 막았죠. 심지어 작동 방식도 최첨단이에요.
안전한 센터 두 곳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고 만약에 통신이 끊겨도 예비 무선 시스템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죠. 하지만 도시의 방패가 이런 강철과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방패도 있죠. 바로 도쿄 디메트입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재난이 터지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시선을 좁혀서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도쿄는 모든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을 마련해뒀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소통, 연락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먹통이 되는 게 바로 통신망입니다. 아마 전화는 거의 안 될 거라고 봐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들이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도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놨습니다. 171번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인터넷이 되면 텍스트로 안부를 남기는 게시판도 있어요. 각 통신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에서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로 어떻게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도쿄의 재난 대비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사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정부나 구조대의 힘단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각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시 전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극대화되는 거겠죠. 자, 오늘 우리는 최첨단 기술, 거대한 인프라,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대비까지 도쿄가 쌓아올린 이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준비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정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